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는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음, 통상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군으로 꼽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저희 한국어예요. 우리 한국어죠. 그 말은 역으로 따지면 우리 한국인들한텐 영어가 그만큼 또 어려울 수 있는 언어일 수도 있겠죠. 서로 상대적인 거일 테니까요. 그럼 왜 그러냐면 언어에는 크게 두 가지 계통이 있어요. 하나는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는 교차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어가 포함되어 있는 고리어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 데다가 어원까지 만약에 차이가 심하다고 차이가 있다면 그만큼 더 배우기 어려운 언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어는 우선 교차어이고 영어는 고리어인데 영어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교차어와 영어인 고리어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게 좋아요. 이걸 알아야지만 영어를 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했지만 영어가 안 된 사람들은 결국 한국어와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영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개념 없이 쉽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냥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재능을 좀 타고난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결국 우리가 교차어인 한국어를 쓰고 있으니까 고리어인 영어와 다른 면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국어 교차어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지 우선 좀 볼게요. 교차어에 포함되어 있는 언어군으로는 대표적으로 한국어가 있고요. 가까운 나라에는 일본이 있어요. 일본어도 교차어거든요. 그 말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본어가 그만큼 배우기 쉬운 언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왜일까요? 언어의 두 가지 계통 중에 하나의 계통에 속해 있는 같은 교차어이고요. 그리고 일본어나 한국어나 대다수의 어휘가 뭐에 기반하고 있어요? 중국어에 기반하고 있죠. 그리고 한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어원도 굉장히 같아요. 어원이 같고 계통이 같으니까 우리 입장에선 배우기가 좀 쉬운 언어에 속하죠. 다만 전에 일본어를 번역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본어는 한국인 입장에서 입문은 쉽지만 사실 완성은 굉장히 어렵다고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이해해요. 일본어는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전된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쓰는 언어였죠. 자기들끼리만 쓰는 언어다 보니까 법칙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법칙성이 떨어지고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어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어를 극으로 공부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소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정도의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배우는 데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죠.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세대들 저한테 할아버지 세대니까 어 지금 따지면 뭐 한 80세는 훌쩍 넘었고요. 한 90세, 100세 이런 분들이죠.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어린 세대.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일제 시대 때 소학교, 초등학교를 다녔던 분들 그런 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녀분들이 영어를 못하는 걸 보고 이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이 항상 그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일제 때, 외정 때 소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일본어로 지금도 일본 사람 만나면 대화가 되는데 니들은 영어를 수년씩 그렇게 10년씩 그렇게 배우면서 왜 영어를 못하는 거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만큼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 어원이 같고 같은 교차어 계통이었던 일본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사실 영어 몰입 교육을 했죠.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 이후에는 초등학교에서 수학교에서 한국어를 아예 쓰지를 못하게 했으니까 거의 영어 아니 일본어 몰입 교육을 했으니까 몰입 교육도 하고
같은 교차어 계통에 속하고 그리고 같은 어원에 속해 있는 언어였으니까 뭐 쉽게 배웠지만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는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영어는 이런 면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불행한 언어죠. 그죠? 우선 교차가 뭔지 볼게요. 교착이란 말은 착이 뭐예요? 무언가를 붙인다는 뜻인 거예요. 교착이란 말은. 자, 잠시만요. 음, 한번 볼게요. 한국어는 교차어예요. 교차어. 교차어란 말은 이 교착이란 말은 무언가를 붙였다는 뜻인 거예요. 그쵸? 무언가를 붙였는데 무엇을 붙였냐? 명사에 조사를 붙이는 거예요. 명사에 조사를 붙여서 그 명사가 동사를 기준해서 행위상의 주체가 어찌 되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에요. 한국어에는 순서가 없다. 그쵸?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이 문장이 있죠?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는 문장을 영희는 철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영희는 철수를 사랑한다. 철수를 영희는 어떻게 표현해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뜻도 달라지지 않죠. 이 왜 이럴까요? 영어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교차고라고 그랬죠? 이 철수라는 명사 뒤에 는이라는 조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죠? 이 는이라는 어이쿠야. 자, 철수라는 명사 뒷자리에요. 그죠? 는이라는 조사를 붙였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영이라는 또 명사 뒤에 르이라는 조사를 붙였어요. 그쵸? 이때는 사랑한다. 얘를 그냥 어차피 영어랑 비교해야 되니까 서술어가 아닌 동사로 놓고 볼게요. 그쵸? 이렇게 써 있는데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해서 사랑을 하는 사랑한다의 주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철수가 되죠. 그죠? 왜 철수가 주어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서 은는 이가가 붙는 애들이 주어이거든요. 즉, 이 사랑한다는 동사의 행위상의 주체가 누구인 거예요? 철수가 되는 거죠, 항상. 여기 는을 붙였으니까. 그렇죠? 얘가 그래서 항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영희를, 그쵸? 영희가 사랑하는 걸까요? 영희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요? 철수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관계죠? 얘가 한국어에서 을이 붙는 애들이 뭐가 돼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쵸? 항상. 그쵸? 그러니까 이걸 순서를 달리 해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희를 철수는 사랑한다. 그쵸? 여전히 영희 뒤에 교착되어서 사랑한다의 행위를 받고 있는 게 누군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철수는 뭐예요? 이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사랑한다의 동작을 가하고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임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에서.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순서는 똑같더라도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를 철수를 영희는 사랑한다라고 하면 전혀 다른 뜻이 되잖아요. 그쵸? 이게 고리보예요. 아니 이게 교차고요. 교차고란 건 뭐예요? 결국 동사의 행위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동사의 동작을 가하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뒤에다 은는이가를 붙여서 무언가를 명사 뒤에 붙여서 표현해주는 언어분들 이게 교차고예요. 우리가 속해 있죠. 그쵸? 하지만 우리나라 말에 우리 말뿐만 아니라 일본어, 터키어, 우즈베키스탄어도 여기 속해요. 예전에 터키 사람 같은 경우는 비정상회담에 나오고 했던 알파고라는 분이 있어요. 알파고라는 분. 이분 그런 말 하죠. 한국어 어학당에 한국에 와서 갔는데 문법에 있어서는 한국어에서 배울 게 없었다. 너무나 똑같았다. 심지어는 조사까지 다 똑같다. 이런 말씀 가끔 하세요. 그래서 터키어를 사용하던 자기 입장에서 한국어는 그냥 단어만 더 외워서 단어만 더 플러스 시키면 그냥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도 사실 얘네 언어도 우리 같은 교차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애들 우리나라에 오면 몇 년만 지나면 우리말 굉장히 잘합니다. 그죠? 반면에 영어를 좀 볼게요. 영어는 고리버라고 그랬죠. 고립이요. 고리버예요. 고립이란 말은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얘들은 어떻게 자리가 정해지냐면 대다수의 모든 고리버는 비슷해요. 예전에는 뭐 이거랑 좀 다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사가 맨 앞에 오고 그 뒤에
주어가 오고 그 뒤에 목조가 오고 이런 형태도 이런 형태였다가 뭐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어떤 유튜브 분께서 하시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일단 현재 영어를 좀 볼게요. 현재 영어를 보면 철수 한번 볼게요. 철수죠. 철수는 고유 명사죠. 이 명사 문장 앞에 나왔으니까 뭐겠어요? 주어겠죠. loves 동사네요. 그쵸? 동사에 s는 왜 붙여놨을까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 있어가 현재니까 s를 붙여놓은 거예요. 다음 뒤에 나온 영이 또 고유 명사죠. 명사라면 동사 뒷자리에는 명사 이 무슨 역할을 해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고리버라는 건 뭐냐면 보면 이 동사를 기준해서 동사의 앞자리에 오는 애들은 주어가 되고요. 그리고 동사의 뒷자리에 오는 애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대다수의 고리버는 거의 이렇게 쓰여요. 중국어도 이렇게 쓰고요. 베트남어도 이렇게 써요. 아마 프랑스어도 이렇게 할 거라고 봐요. 그죠? 이 행위상의 주체가 고리버에선 이 러브의 동작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주어가. 동사를 기준한 상대적인 위치가 앞에 있는 주어가 하고 있는 거고요. 영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수가 하는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받고 당하는 관계. 목적어란 그런 거예요. 목적어라는 건 주어가 행한 동작을 당하고 받는 관계에 있는 거고요. 받는 주체고요. 그리고 주어라는 건 뭐예요? 동사의 동작을 행하고 가하는 관계에 있는 게 주어인 거예요. 그럼 여기를 이걸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잖아요. 철수 loves 영희 문장 보면 얘가 삼형식 문장이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로 만들어져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삼형식 문장 어떻게 해석해요?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철수는 목적어를 영희를 loves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 봐요. 한국어에 우리 교차고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여전히 이 언어를 바꿔볼까요? 바꾸면 앞에 영희가 나오죠. 영희 loves 동사네요. 철수 얘가 목적어죠. 그죠?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뜻이 같아야 달라요. 다른 거죠. 윗 문장에 철수 loves 영희 그랬어요. 철수 loves 영희 이렇게 하면 철수가 영희를 사랑하는 거지만 이 문장에서 영희는 철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안 사랑하고 있는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여기서 영희는 사랑할 수도 있지만 이 문장에서 드러나는 행위는 뭐냐면요. 이 문장에서 드러나는 행위로 놓고만 보면 영희는 철수한테 사랑받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쵸? 근데 아랫 문장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영희가 철수를 사랑하고 있는 거니까 그 행위 관계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리버와 영어의 고리버와 교차어의 차이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언어는 말이라는 건요. 우리가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이 가장 주된 중심이 되는 품사는 누가 될까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문장의 주인은 절대 주어가 아니라 동사가 주인이에요. 동사가 이 행위를 하는 애가 누구예요? 주어. 그죠? 동사가 앞에 명사를 가지면 주어가 되는 거고요. 동사가 뒤에 명사를 다루면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영어를 기준해서요. 우리나라 말도요.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이 사랑한다는 동사가 있죠. 이 동사의 사랑한다라는 동사의 행위를 하는 자가 누구예요? 철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철수가 동사한 사랑하는 행위를 받는 목적어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고리버와 교차어의 차이예요. 그러면 좀만 더 가볼까요? 우리가 교차어인 한국어와 고리버인 영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가 교차어를 쓰고 그러니까 교차어인 한국어를 우리가 먼저 배웠기 때문에 고리버인 영어를 제대로 못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나는 영어 하나를 배우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고 결국 못하는데 주변에는 뭐 3개국, 5개국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 보면 IQ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뭐 아인슈타인 같이 뭐 IQ 한 150 넘어가고 막 그런 사람들도 사실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이지 않은 경우도 꽤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우리는 겨우 하나의 외국어 배우는 거 갖고도 버벅대고 있는데 3개월, 5개월씩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얼핏 보면 고리버인 영어와 고리버인 아니 고리버인 영어와 교차고인 한국어와 매우 달라 보여. 그죠? 매우 달라 보이지만 이걸 조금만 상위 개념에서 보면요. 고리버가 됐든 교차고가 됐든 이 언어군들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조금만 위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구조나 형태나 이게 다 같아요. 무엇이 같으냐면 모든 언어에는 동사가 필요하고요. 동사의 행위상의 주체가 필요해요. 이게 주어인 거고요. 그리고 행위상의 주어가 행한 동사의 동작을 당하고 받는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얘가 목적어예요. 그리고 이걸 정의해 주는 게 품사예요. 동사, 명령사,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에 의해서 얘네가 각각이 하는 역할이 정해져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똑같고 나중에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도 다음 시간에 다룰 텐데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것도 그래요. 영어에서 문장 오형식 우리가 배우거든요. 배우는데 대다수 학생들은 이게 그냥 지나가듯이 배워요. 지나가듯이 그냥 배우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영어는 이 5가지 형식을 벗어난 형태의 문장을 만들지 못해요. 그럼 우리 한국어는 어떨까요? 한국어에 대한 우리도 한국어의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배워본 적은 없지만 한국어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5개의 형식을 벗어나는 표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 생각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들은 이 5가지의 형식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영어는 이 5가지의 형식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영어와 한국어가 엄청 달라 보이는데 고리 보고 교차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모든 언어는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영어나 한국어나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나 아니면 독일어나 중국어나 다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개국어, 외국어 하나 배우는데도 버벅대는데 3개국어, 5개국어를 하는 사람들은 왜 할 수 있느냐면 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은 그 언어군들 사이에 관통하는 개념을 자기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았을 수도 있고 따로 공부해서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그걸 알고 언어를 보면 언어는 쉬워져.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언어에는 동사가 존재해요. 그죠? 그리고 이 동사를 저는 문장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동사의 행위상의 주체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주어가 가한 동작을 받고 당하는 존재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교차어인 한국어는 은는이가, 을을, 등을 이용해서 얘를 명사 뒤에다 붙여서 동사의 행위상의 주체인 주어와 그 동사의 동작을 받고 있는 객체인 목적어를 표시하는 거예요. 고리번은 뭘로 표시해요? 동사를 기준한 상대적인 위치값으로 놓는 거예요. 동사를 기준해서 앞에 오면 걔가 주어. 그리고 동사를 기준해서 뒤에 오면 걔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럼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음, 자, 다음 문장 볼까요? 어, 한국어와 영어가 다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한번 볼게요. 한국어. 철수는 어제 영희를 스타벅스에서 만났다. 이런 문장이고요. 영작하면 그렇게 되겠죠. 철수, met, 만났어요. 영희를 at the Starbucks. 언제? yesterday. 이렇게 쓰이겠죠. 자, 볼게요. 철수, 명사죠. 그죠? 명사에다 뭘 붙였어요? 은는이가. 은는이가 붙인 건 뭐예요? 주어죠.
그쵸? 이 주어는 품사값이 뭐가 돼요? 명사가 되죠. 그쵸? 밑에 볼까요? 철수가 있어요. 철수. 고유명사죠? 명사죠? 문장 맨 앞에 오는 명사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주어 역할을 하겠죠. 그쵸? 철수. 그쵸? 동사. 다음 볼게요. 철수는 어제. 어제는 부사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얘는 부사고요. 우선 우리말은 서술어가 맨 끝에 오니까 얘를 동사로 놓고 볼게요. 만났다가 동사죠. 철수는 만났대요. 그쵸? 여기서도 철수, met 동사죠. 그쵸? 과거형이네요. 동사를 기준한 상대적인 앞자리에 나와 있는 명사를 뭐라고 불러요? 주어라고 불러요. 그쵸? 얘는 동사고요. 그 다음 met 그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영이. 얘 또 명사죠. 동사 뒷자리에 나온 명사 뭘까요? 얘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 여기까지 몇 형식 문장이에요? 3형식 문장이에요.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철수는 영희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쵸? 여기서도 볼까요? 철수는 그죠? 영희를 명사죠. 얘도 영희 얘가 명사고요. 명사 뒤에다 르이라는 조사를 붙여서 얘를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되는 거죠. 영희를 이 목적어 전체가 영희를 이 전체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전체를 명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전히 철수라는 명사가 주어 역할하고 영희라는 명사가 목적어 역할하는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어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죠. 영어에서도 yesterday 부사 똑같죠? 그 다음 스타벅스만을 놓고 따지면 명사거든요. 에서를 붙여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로 바꾼 거예요. 부사구로. 우리나라 말은 전치사가 없지만 영어엔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 전명구라고 그러죠. at the Starbucks가 여기 있네요. 그쵸? at은 전치사죠. 장소를 나타내죠. 얘는 전치사고요. 전치사는 어떻게 써요? 영어에서 반드시 뒤에 명사를 달고 쓰죠. the Starbucks 얘가 명사죠. 그쵸?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를 이뤄요. 얘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스타벅스 명사 뒤에다 에서라는 조사를 붙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얘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덩어리가 품사값은 뭐가 돼요? 부사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야. at the Starbucks. at은 앞에 붙이는 거면 다를 뿐인 거고 얘는 전치사고 이걸 굳이 영어식으로 말하면 우리말에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후치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쵸? 후치사 뒤에 위치하는 말. 근데 우리는 후치사라는 표현 안 하고 조사라고 하죠. 요 뒤에 at이 있죠. 얘가 전치사가 되죠. 하지만 뒤에 있는 명사랑 같이 놀면서 뭐가 돼요? 이 전체가 부사구로 바뀌죠. 그쵸? 우리나라 말에서도 스타벅스란 명사 뒤에다 에서를 붙여가지고 이 전체를 뭘로 바꾼 거예요? 부사구로 바꾼 거예요. 어떻게 똑같죠? 똑같다니까요. 철수는 어제 영희를 스타벅스에서 만났다. 철수는 영희를 만났다. at the 스타벅스에서 어제.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요. 구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구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품사값이 있고요. 그 품사값에 의한 역할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품사를 알아야 돼. 어제 잠깐 사전도 봤지만 사전도 역시 뭐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품사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품사와 품사에 따른 역할 이건 모든 언어가 같아요. 그리고 영어에서 말하는 오형식 우리도 그 문장 오형식을 벗어난 표현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말도요. 근데 영어는 형식어이기 때문에 그 형태를 더 잘 지켜야 되는 언어죠. 그래서 영어가 오히려 한국어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쉬운 언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어는 구조적으로 영어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주변에 혹시 외국인들이 있으면요.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어 책을 한번 봐보세요. 문법 아주 골 때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영어는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은 요걸 하고요. 그러니까 고리버와 교차고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장 오형식과 품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문장 오형식과 품사는 절대로 지나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무한 반복이 중요해요. 무한 반복하면서 정의해 나가야 돼요. 감사합니다.